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 제 마음속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제 곁에서 밥을 먹고 투정을 부리고 때로는 말도 없이 제 옆에서 TV만 보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집 가장이 되어 멀리 가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독립해 제 가정을 꾸렸으니 기쁘고 대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마다 밥상을 차려주던 제 손길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현실은 어쩐지 마음 한구석을 시리게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면 괜히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맴도는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고 TV를 켜도 예전처럼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으니 소리가 허전하게 울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해주셨던 고등어 조림 기억나요? 요즘 이상하게 그게 먹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손맛을 여전히 기억하고 또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래, 그럼 엄마가 한번 해줄까? 정말이요? 아, 너무 좋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싱싱한 고등어를 고르고 양파며 파, 마늘을 챙기면서 마음속에 자꾸만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하면 좋아하겠지. 밥 2그릇은 그냥 비우겠지.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칼로 야채를 썰고 간장 양념을 맞추고 생선을 지글지글 볶아내면서 손끝에 힘이 절로 들어갔습니다. 냄비에서 나는 향이 온 집안에 퍼지자 저 스스로도 군침이 돌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게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에게 반찬을 해다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고등어 조림 하나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엔 멸치볶음도 넣고 잡채도 해보고 시금치나물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반찬을 담을 통을 가지런히 놓고 뚜껑을 닫을 때마다 제 마음도 든든해졌습니다. 아들이 이걸 맛있게 먹겠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차로 30분 남짓, 멀지 않은 거리라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방이 무거워도 손에 땀이 차도 마음은 오히려 가볍고 설렜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면 아들은 언제나 뛰어나오듯 문을 열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우와, 이번에도 반찬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 번지는 웃음은 어린 시절 밥상 앞에서 해맑게 웃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며느리의 표정은 늘 조금 어색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눈빛도 금세 사라지고 입꼬리만 억지로 올린 듯한 모습이었지요. 처음에는 시집살이의 긴장감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낯설고 어색한 기운이 흐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부자연스러운 웃음 뒤에 숨어있던 진짜 속마음을. 그렇게 몇 달 동안 아들에게 반찬을 해다주는 일이 제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부엌에서 몇 시간이고 서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결코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밥 냄새, 나물향, 양념 냄새가 가득 퍼지는 그 순간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지요. 저는 늘 반찬통을 정갈하게 닦아 새로 준비하고 양념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랩을 꼼꼼히 씌웠습니다. 작은 통에는 멸치볶음을, 큰 통에는 김치를, 또 다른 통에는 나물 반찬을 담았습니다. 색깔이 조화를 이루도록 담는 것조차 제겐 즐거움이었지요.
이렇게 해야 아들이 밥상 앞에서 기분 좋게 먹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반찬을 전달할 때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젓가락을 들고 금세 하나를 맛보는 모습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억지로라도 미소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을 때 며느리가 슬쩍 한숨을 쉬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한숨이 제 귀에는 참 크게 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오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집안 살림에 간섭한다고 생각하나? 이런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저는 그저 아들이 좋아하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추장 불고기를 해갔는데 아들이 한 입 먹고 감탄했습니다. 역시 엄마가 해주신 건 달라요. 그때 옆에서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긴 했습니다. 네, 맛있네요. 그런데 양이 많아서 저희 둘이 다 먹기엔 조금 버겁네요. 그 말은 분명 웃으며 한 이야기였지만 제 귀에는 미묘한 불편함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민망해져서 다음에는 조금 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들다 보면 손이 또 커져 이것저것 담다 보면 결국 가방이 무거워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아들은 늘 고맙다 했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조금씩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제가 가져오는 반찬을 달가워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불편한 기운을 본격적으로 느낀 건 어느 날 반찬통을 정리하다가였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빈 통이 몇 개 보이길래 다 먹은 줄 알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 안쪽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이 긁힌 자국도 없이 거의 그대로 담겼다가 버려진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먹지 않은 걸까? 하지만 이내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아들이 맛있다고 했는데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의심은 마음 한켠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이 먹고 싶어 한다는 그 말만 믿고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시금치와 콩나물을 다듬고 갈치조림을 준비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면서도 마음속에는 또다시 아들이 기뻐하겠지 하는 기대가 자리했습니다. 반찬통을 차곡차곡 가방에 담아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언제나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냄새가 또 기가 막히네요. 아들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번지는 걸 보는 순간 피곤했던 몸이 금세 풀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반찬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문 쪽에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애써 웃으며 다가와 제 옆에 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젠 많이 힘드실 텐데 그만해서 가져다 주셔도 돼요. 그 말이 순간 제 귀에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지도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힘들다니? 내가 힘들어 보여서 하는 말이니? 제가 웃음을 지으며 물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반찬까지 챙겨주시는 게 혹시 너무 수고스러울까 봐요. 말은 분명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뜻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스쳐갔습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고 싶어하는 반찬이라 가져오는 것인데 왜 며느리는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말을 할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즐겁단다. 내가 만든 걸 아들이 맛있게 먹는다고 하니 기운이 나서 하는 거지.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 숨길 수 없는 불편함이 비쳤습니다. 그날따라 그 표정이 제 마음을 오래도록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의 웃음과 며느리의 말이 엇갈리며 자꾸 마음속에서 부딪혔습니다. 정말로 내가 힘들어 보여서 한 말일까? 아니면 반찬을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한 말일까? 그날 이후 저는 반찬을 만들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좋아한다고 했던 그 웃음을 잊을 수 없어 또다시 부엌에 서곤 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마음 한켠에 가시처럼 박힌 날 이후 저는 반찬을 준비하면서도 괜히 머뭇거리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칼로 야채를 썰다가도 이걸 가져다 주면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양념을 맞추다가도 정말 좋아하는 건 아들뿐일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 반찬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제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엄마, 저번에 해주신 오징어 볶음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또다시 시장에 나가 싱싱한 오징어를 고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부탁처럼 들린 그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여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오징어 볶음과 나물 몇 가지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하나하나 닫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 맛있게 먹겠지. 그래, 아들이 좋아한다는데 며느리의 마음쯤은 내가 조금 참고 넘어가자. 그렇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서니 아들은 변함없이 밝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또 뭐 해오셨어요? 그 해맑은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잠시 놓였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옆에 무심히 놓여있는 빈 반찬통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제가 얼마 전 가져다 준 것들이었습니다. 순간 다 먹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이 일었지만 통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했습니다. 양념이 묻은 흔적도 없이 거의 그대로 비워져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깨끗하지? 설거지를 하기 전에 남은 게 묻어있기 마련인데. 그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며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길이 옆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뚜껑을 열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자꾸만 두근거리고 가슴이 조여와 결국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숨을 멎게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정성껏 준비했던 장조림이 아직 색도 그대로인 채로 덩어리째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그리고 김치까지 통째로 음식물 쓰레기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뚜껑을 닫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들이 분명 맛있다고 했는데 이 많은 걸 다 버린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온 정성과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그저 맛있게 먹길 바랐던 마음이 이렇게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가슴은 먹먹했지만 차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반찬이 맛이 없니? 아니면 상해서 버린 거야?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작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버리다니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엄마 반찬이 왜 버려져 있어요? 아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에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던 찰나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에 휴대폰을 쥔 채 싱크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본 충격이 가시지 않아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며느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도 반찬 가져오셨네요. 그 말투에는 평소보다 더 큰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바로 따져 묻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 반찬들 내가 버린 거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다가 이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왜 버리겠어요? 하지만 제 시선이 쓰레기통 쪽을 향하자 며느리도 눈길을 그쪽으로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게 반찬이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린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했다고? 며칠 전 내가 직접 담은 건데 냉장고에 넣어뒀으면 금방 상할 리가 없을 텐데. 제가 조심스레 따져 묻자 며느리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열어보니까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아버님이나 아드님이 드시다가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은 얼핏 합리적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과 말투에는 뭔가 숨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선을 자꾸만 피하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발끝만 바라보는 모습에서 거짓임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상해서 버린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일부러 먹지 않고 버린 걸까?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히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전화를 붙잡고 엄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버린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 옆에서 며느리는 굳은 얼굴로 말없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집안 공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다른 쪽에서는 며느리의 불편한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선 제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말 반찬이 상했을까? 내가 냉장고에 넣는 것까지 직접 봤는데 며칠 만에 그렇게 상할 리가 없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며느리의 말과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상해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확신도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급히 둘러대려는 사람처럼 시선을 피하고 목소리를 떨던 모습만 더 선명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몰라 양을 줄여 몇 가지 반찬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들에게 직접 확인하고 싶어 집에 들러 반찬을 냉장고에 넣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맛있게 먹을게요. 아들은 예의 그 환한 웃음으로 반찬통을 받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다시 아들 집을 찾았을 때 저는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냉장고 한쪽에 넣어둔 제 반찬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뚜껑도 열지 않은 채 손도 대지 않은 듯한 상태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상해서 버린 게 아니었구나. 애초에 손도 대지 않았던 거구나. 그때 부엌에 있던 며느리가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요즘 저희가 일이 바빠서 제대로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반찬을 아직 못 먹었네요. 이번에도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웠지만
반찬 뚜껑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를 보고 있던 제 눈에는 더 이상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못 먹은 거니? 아니면 아예 먹을 생각이 없는 거니? 제가 조용히 물었지만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진심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둘러대던 말들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표정 속에서 숨겨온 감정이 조금씩 번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틀림없구나. 며느리는 내가 해오는 이 반찬이 전혀 반갑지 않은 거구나. 며느리의 어색한 변명을 들으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찬통에 손도 대지 않은 흔적이 뚜렷한데 바빠서 못 먹었다는 말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저를 보고 반갑게 웃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차마 대놓고 묻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준비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싱크대 쪽에서 크게 한숨을 쉬더니 그동안 억눌러 왔던 말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반찬이 필요 없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요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반찬을 가져오시면 오히려 불편해요.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이 그렇게 날카롭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불편하다니? 아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해온 건데.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며느리는 더 단호해진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남편이야 어머니 앞이니까 좋아한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저도 그렇고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요. 저희 냉장고는 늘 가득 차고 버려지는 것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매번 치우는 것도 저한테는 큰 부담이에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내 저를 향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살림은 제가 하는데 왜 자꾸 남의 집에 끼어드는 것처럼 왜 이렇게 반찬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남의 집이라는 그 말이 제 귀에 쾅 하고 울렸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남이라고 했니? 내가 너한테 남이니? 내가 너희 집에 그냥 남처럼 보였니? 제 목소리는 떨렸고 방안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묵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저를 더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남의 집이라는 말은 제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을 키우고 재온 정성을 쏟아 키워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을 며느리의 입에서는 남의 집이라 말하는 순간 제 존재가 허물어져 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을 제대로 고를 수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며느리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한 눈빛으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남이라 이거지. 저는 낮게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고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아들이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준 수많은 것들이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였구나. 서운함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눈물이 차올랐지만 자존심 때문에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남이라고 했으니 앞으로 나도 남처럼 살겠다. 우리
이젠 연락 끊고 지내자.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놀람과 안도의 기묘한 기색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속에서 무언가 끊어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대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몇 번 전화를 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을까 두려웠고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남이라 했으니 이제 정말 남처럼 살아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갔습니다. 연락을 끊고 지낸 지 한두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에는 아들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찍혀 있었지만 저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과 남이라는 말이 떠올라 차마 대답할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 있었고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왔니?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현관 앞에 서 있다가 이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아무 말도 못한 것도,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그 말에 제 눈가가 순간 뜨거워졌지만 저는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과는 내가 할 게 아니야. 내 아내가 해야 할 일이야. 아들은 잠시 말문을 닫았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혹시 며느리 몰래 반찬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솔직히 엄마 반찬 없으면 밥을 잘 못 먹겠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것도 싫고 집에서 해주는 것도 입에 잘 안 맞아요. 엄마가 해주신 게 아니면 밥이 그냥 밥 같지가 않아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제 손맛에 길들여져 있다는 걸 알았지만 결혼한 지금도 여전히 제 반찬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이 너무 애틋했습니다. 내 아내는 뭐라 하겠니? 너도 알잖아. 내가 반찬 가져다 주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조심스레 묻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몰래 받으려고요, 엄마. 제가 집 근처까지 나가서 직접 받을게요. 며느리 모르게 저만 먹을 수 있게요. 아들의 그 간절한 눈빛 앞에서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며 다시금 모정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먹고 싶니? 네, 엄마. 저한테 엄마 반찬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밥을 먹는 기분이 안 나요. 그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약속하자. 며느리 모르게 너 혼자 챙겨 먹는 걸로. 나는 다시는 그 집에 가서 모욕당하고 싶지 않다. 아들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엄마. 절대 그렇게 안 할게요. 저만 몰래 잘 챙겨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엄마.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쪽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서운했지만 다른 한쪽 마음은 아들을 위해 다시 부엌에 서야겠다는 결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부엌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들뜬 마음으로 반찬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들키지 않도록 오직 아들을 위해서만 몰래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반찬의 양을 줄였습니다. 예전처럼 냉장고 가득 채울 정도로 하지 않고 소량만 담아 작은 통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통도 일부러 새 것을 쓰지 않고 집에 있던 낡은 용기를 꺼내 썼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눈치챌까봐 익숙하지 않은 모양의 반찬통을 사용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반찬을 만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칼로 야채를 다듬는 손끝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에게 들키면 어쩌나. 아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되면 어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지피고 양념을 맞출 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반찬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요. 그 간절한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저는 반찬이 든 작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아들 집으로 향하지 않고 근처 공원 벤치에서 아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아들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죠? 감사합니다. 진짜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들은 가방을 받자마자 숨기듯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쩌면 아들은 여전히 제 품속 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지도 모릅니다. 조심해라. 며느리한테 들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 제가 당부하자 아들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절대 들키지 않을게요. 약속드려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몰래 제 반찬을 받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내 손맛이 그토록 그리운데 왜 며느리는 저렇게까지 싫어하는 걸까 하는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 서서 빈 반찬통을 씻으면서도 저는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숨어서 음식을 전해야 하는 제 처지가 서러워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반찬을 먹으며 힘을 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그 서러움이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때로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두세 주에 한 번씩이라도 몰래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대놓고 그 집을 찾아가는 대신 늘 약속 장소를 달리했습니다. 공원 벤치, 지하철역 출구 앞, 때로는 큰 마트 주차장 구석. 아들은 늘 약속보다 조금 먼저 나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건네주면 그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 힘내서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쪽은 늘 무거웠습니다. 왜 내가 내 아들에게 반찬을 몰래 전해줘야 하지? 왜 숨듯이 살아야 하지? 시간이 흐르면서 조심스러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반찬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다가 며느리의 눈에 띌까봐 일부러 집 근처 카페, 화장실에 들러 가방을 더 작은 봉지에 나누어 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들은 저는 마음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몇 가지 반찬을 챙겨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아들 집 근처 작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드물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요. 아들이 급히 달려와 봉지를 받아들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도 해주셨네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또 어머니 반찬이네요? 그 자리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집으로 가던 길인지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급히 봉지를 뒤로 감췄습니다. 아, 이건 그냥 내가. 하지만 말끝을 흐릴 뿐 변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시선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반찬 안 해오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몰래까지.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기고 숨겼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다시금 그날의 상처가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아들은 저를 향해 미안한 눈빛을 보내며 더듬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그냥 먹고 싶어서. 하지만 며느리의 굳은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켜버린 순간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뒤섞여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들을 위해 해왔던 모든 정성이 또다시 모욕으로 돌아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골목에서 들켰던 사건 이후로 며느리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아들에게 반찬을 몰래 전해주는 일이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수시로 아들의 가방을 확인하거나 냉장고 정리를 빼곡하게 하는 통에 제 흔적이 드러날까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던 저는 여전히 몰래 반찬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주만이라도 부탁드려요. 와이프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새벽마다 부엌에 서서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집에서 홀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놀라서 달려나가 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보낸 반찬통이 들려 있었는데 표정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또 반찬이죠? 제가 분명히 그만해달라고 했잖아요. 며느리는 제 대답을 기다릴 틈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반찬통을 거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철컥, 쾅, 반찬통이 바닥에 부딪히며 튀었고 안에 담겨 있던 반찬 국물이 흘러나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외쳤습니다. 이 맛대가리 없는 반찬 좀 그만하라고요. 이제 갖다 버리는 것도 진절머리 나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 서운함, 그리고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뭐라고 했니? 맛도 없다니 갖다 버린다니.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반찬 국물로 젖은 바닥 위에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도 체면을 지키려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원망과 짜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제가 제 집 살림하는데 왜 자꾸 남의 음식이 이렇게 끼어들어야 하냐고요. 남편이야 엄마 반찬이라고 좋아할지 몰라도 저는 매번 버리는 것도 짐이에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바닥에 흩어진 반찬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반찬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간절히 말하던 그 아들. 그런데 그 반찬이 지금 제 앞에서 발로 차이듯 내던져지고 맛대가리 없다는 모욕의 말까지 들어야 한다니 세상이 뒤집힌 듯 아득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반찬통과 흘러내린 국물을 바라보며 저는 마치 제 가슴이 함께 찢겨나간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정성과 사랑이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짓밟힌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해온 게 그렇게까지 짐이었니? 제 입에서는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제 사이에 흐르는 싸늘한 공기를 감지했는지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양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하지만 바닥에 흩어진 반찬통을 본 아들의 눈빛은 곧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왜 이걸 던져? 그러나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매번 반찬이 넘쳐나고 내가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인 채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반찬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만든 게 이렇게 발에 차이듯 버려지는구나. 내가 그토록 먹고 싶다고 했던 게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제 목소리에 섞인 서러움은 방 안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서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날 선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반찬통을 조용히 내려놓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끝이 떨렸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거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아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은 텅 빈 듯 허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나를 붙잡지 않았다는 사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는데 아들은 끝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구나.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서서 빈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씻어내리며 흐느꼈습니다. 물에 젖은 통을 닦다 보니 마치 제 마음이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남은 건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아들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과 바닥에 내던져진 반찬통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잡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또다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며 전화를 흘려보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제 일상은 점점 텅 빈 듯 허전해졌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채워 넣을 반찬거리를 고르던 습관도, 새벽마다 부엌에 서서 양념을 맞추던 습관도 사라지자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면 숟가락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외로움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가끔씩 TV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면 눈물이 저절로 고였습니다. 내 아들도 예전엔 저렇게 내 옆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의 웃음소리가 귀에 생생히 들려오는 것 같아 TV를 꺼버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반찬통을 던졌을 때 아들은 제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있었을 뿐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그날 한마디도 못했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화벨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걸려오던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으로 줄더니 결국 몇 달째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쓸쓸해졌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먼저 전화를 걸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시 모욕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반찬을 해간 것뿐인데 며느리에게는 왜 그렇게 큰 짐이 되었을까?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해도
마음속엔 끝없는 허무와 억울함만 남았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2번이나 바뀌고 창밖의 나무에는 새잎이 돋고 지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은 채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빈자리는 허전함과 그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허해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다소 수척해진 얼굴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그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굳히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웬일이냐? 무슨 일로 왔니? 아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날도 엄마 편에 서지 못해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쌓여온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니지 않니? 내가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야. 내 아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와서 고개를 숙이니? 아들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엄마, 남편인 제가 막지 못했고 결국 엄마가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잘못도 맞아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한테 사과할 일은 없어. 내 아내가 내 앞에서 반찬통을 집어 던지고 맛대가리 없다느니 갖다 버린다느니 그 말들을 했잖니?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는 일이야.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은 안쓰러웠지만 저는 끝내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위해 해온 건 사랑이지 멸시받을 이유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사과해도 그날 들은 말들이 내 가슴에서 지워지진 않는다. 내 아내가 내게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나는 이 상처를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아들은 손등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억울함과 답답함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머물고 싶다는 듯 제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받아야 할 사과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널 탓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 아내가 내 앞에 와서 진심으로 잘못을 빌기 전엔 이 마음은 풀릴 수가 없다. 아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느릿했고 문 앞에서 한참 동안 뒤돌아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 못한 수많은 사정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고요가 내려앉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아들의 어깨가 떨리던 모습, 떠나던 뒷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단호했나? 순간 이런 생각도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말아야 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하니? 그날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내 가슴을 어떻게 후벼 팠는데 저는 스스로에게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는 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불을 켜둔 채 앉아 있다 보니 반찬을 만들던 제 손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던 찌개 냄새,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순간마다 웃던 아들의 얼굴.
그 모든 게 이제는 멀리 흘러가 버린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들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 잘못한 건 며느리다. 그 생각을 굳게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낯선 인기척이 현관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자마자 그녀는 문턱을 넘어 들어오더니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현관 앞에 무릎을 꿇은 며느리를 바라보니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차갑던 그녀가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날 했던 말들 다 제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는데 순간 감정에 휩쓸려서.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바닥에 꼭 눌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 이 순간을 기다려온 거다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이 사과가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걸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해서 그날 내가 들은 말들이 지워질 것 같으니 제 목소리는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뒤로 많이 후회했습니다. 매번 어머니가 반찬 해주실 때마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라고요. 제 자신이 부족해서, 제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의 정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조금씩 풀리려는 듯 했지만 쉽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너는 내게 남의 집에 왜 끼어드느냐고 했지. 내가 내게 남이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 줄 아느냐.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며느리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그 말만은 두고두고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저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도 모르고 화를 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었던 만큼 곧바로 용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와서 고개 숙인 건 알겠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을 거다. 내가 받은 모욕과 상처는 내 말 한마디로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 제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당장 용서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는 숨막힐 만큼 고요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서운함이 살아있었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눈물 어린 얼굴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은 어쩐지 처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어머니라 부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훔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작은 얼룩을 만들고 그 위로 그녀의 두 손이 꼭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멀뚱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제 마음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지금껏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내가 던진 말들이 내 귀에 어떻게 박혔는지 알기나 하니 나는 밤마다 그 소리에 잠을 못 잤다. 내가 내게 그렇게까지 미움을 살 만한 일을 했는지 수도 없이 나 자신을 원망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그동안의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 삶에 끼어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건 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어머니의 정성을 제가 오히려 짐처럼 받아들였던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죄송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꺼내 놓았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와서 사과한 걸 내가 모르는 척할 수는 없지. 하지만 내가 금방 용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며느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와 감사가 함께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 남아있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난 뒤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나도 저 아이도 조금씩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며느리가 다녀간 날 이후 제 마음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듯 굳어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에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이내 손끝이 제멋대로 움직여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예전처럼 반찬을 가져오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직접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어서요.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밥상을 차린다고? 네,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받은 걸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승낙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 부부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예전처럼 반찬을 들고 오는 대신 빈손으로 들어가니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이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고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은 제가 만든 된장찌개랑 잡채를 준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날선 기운이 없었습니다. 대신 긴장과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은 서툴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국물은 짭짤했고 잡채의 간은 조금 모자랐지만 그 모든 것이 제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는 건 처음이구나.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앞으로는 제가 조금씩 더 배우고 어머니께도 여쭤보면서 해보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서운함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처음으로 며느리와 마주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시간이 필요하구나. 나도 저 아이도. 우리가 조금씩 바뀌면 어쩌면 예전처럼 따뜻한 가족이 될 수도 있겠지.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고 날선 말투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들 집에 다시 들른 날이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찾아가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른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뜻밖의 말에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반찬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례했던 것도 알고 있고, 솔직히 제가 만든 건 남편이 잘 먹지 않아요. 어머니 손맛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께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묘하게 울컥했습니다. 한때 제 반찬을 맛대가리 없다고 내던지던 며느리 입에서 이제는 직접 배우고 싶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배워서 제대로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니? 네, 어머니. 제가 부족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 입맛도 어머니 마음도 제가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제게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 더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좋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아는 걸 하나씩 가르쳐 주마. 하지만 이건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법도 함께 배우는 거다. 음식을 만드는 건 손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꼭 배우고 싶습니다. 마음까지 담아서요. 그날 이후 며느리와 저는 주말마다 함께 부엌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칼질도 서툴고 양념 비율도 맞추지 못했지만 그 옆에서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자 그녀의 손길에도 점차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말 며느리는 이른 아침부터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멀찍이 서 있던 얼굴이었는데 이날만큼은 앞치마를 챙겨들고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정말 열심히 배워볼게요. 그녀의 말투에는 예전과 달리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서 쌀 씻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물 조절도 제대로 못하고 쌀알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세게 하면 쌀이 다 흘러나가잖니. 손끝으로 살살 물은 이렇게 받아야 해. 제가 시범을 보이자 며느리는 곧바로 따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제가 그동안 너무 대충 했네요.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자책 섞인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나물을 무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소금을 언제 넣어야 하는지, 참기름은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지 며느리는 꼼꼼히 메모까지 하며 배웠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쉽지 않네요. 양념이 조금만 달라져도 맛이 확 달라지네요. 그래서 음식은 정성이지. 대충 하는 법이 없어. 사람 마음도 똑같단다.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그토록 반찬을 챙겨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부엌 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물 삶는 냄새,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까지. 예전엔 서로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던 두 사람이 이제는 나란히 서서 냄비를 저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며느리의 손길이 담긴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더니 놀란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거 엄마가 해주신 맛이랑 비슷해. 어떻게 한 거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지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니께 배웠어요. 이제는 제가 당신 입맛도 어머니 마음도 함께 지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긴 갈등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주말마다 제 집을 찾아와 반찬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칼을 쥐는 손이 서툴러 재료를 삐뚤빼뚤 썰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손길이 단단해지고 음식의 맛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맛이 맞을까요? 하고 조심스레 묻는 눈빛, 그리고 제 말을 메모하며 귀 기울이는 태도 속에서 예전처럼 차갑고 날 선 기운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식탁에 앉아 아내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먹으며 엄마 손맛이 느껴진다며 웃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가슴도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시간들은 참으로 고되고 아팠습니다. 반찬을 해주고도 모욕을 당했고 가족이라 믿었던 사이에서 남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과 진심이 쌓여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를 원망만 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구나. 나도 그 길을 조금 도와주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부엌에서 함께 웃으며 나란히 음식을 만드는 이 시간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와 아들이 제 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순간 저는 문득 지난 세월의 상처보다 지금의 따뜻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결국 가족이란 건 서로 맞춰가고 배워가는 거구나. 상처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저는 오랜 갈등 끝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